정치권의 이슈가 조국이란 이름으로 뒤덮였던 60여일이 지났고요. 이제 정치판은 총선을 향해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요. 12월에 창당을 할 거다 이런 의사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에 애걸하고 있는 그분들 가려면 빨리 좀 가라.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죠. 그런가 하면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나간 대한신당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등등등등 포스트 조국 정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수논객, 합리적 보수논객을 모셨어요. 스페셜 월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의도 하시고 네. TV 출연도 하시고 TV 출연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네. 하시고 그러면 정치는 안 하세요? 정치를 안 하죠.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적인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이제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 제가 있는 영역 자체가 정치와 정치 바깥에 경계에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봐야죠. 뭐 이런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제 플랫폼 자유화 공화라고 하는 이 그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역시 그렇죠. 제 말씀은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 말고 앞으로. 아니요. 네,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진짜 없으세요? 예.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딱 얼굴 뵙는 순간 좀 제가 드리고 싶던데. 저 이미 총선에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그 말씀을 한참 전에 하셨어도 뭐 워낙 또 정치는 생물이라 안 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지금 그 어떤 그런 형태의 선거를 준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 뭐 정치권 통합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 조금 전에도 행간으로 잠깐 짚었습니다만 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사실은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영장 청구를 했네요. 근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 완전히 조사를 못 받을 정도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뭐 교도소가 수용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 병원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집행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뭐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이 그런 영장 청구 를 비껴나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그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그건 바로 봐주기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정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판사가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건 모르죠. 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파장은 영장이 이 발부가 되면은 오히려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정치적 파장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모아지겠지만 그러나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오히려 지난번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야권의 반발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정서로 보더라도 우리 국론이 지금 좀 분열돼 있으니까 이런 어떤 야권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 사퇴 또는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할 것을 원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과 역풍이 또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여의도 촛불, 광화문 촛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은 국민 통합에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저 대통령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거는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의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민심을 얻거나 또는 그 가까이 가는 방법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성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지난 70여일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국정 혼란이 오거나 국론 분열을 초래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서 지금 나타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진솔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아, 대통령이 그래도 이 사태를 올바로 진단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자기 책임은 없고 정치권 책임으로 이걸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정치권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민심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사퇴하던 날 대통령이 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그때도 송구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사과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딱 아싸라게 해야 됩니다. 아싸라게. 예,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끌고 들어온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잖아요. 특히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있는 입장에서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그 금기시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권력을 잡은 쪽에서 그렇죠. 얘기할 때는. 언론은 대단히 불편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뉴스가 전부 진실을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침소봉대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언론은 언론 시장 또는 언론 영역 그 내에서의 자정 기능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바뀌어가는 거지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권력이 개혁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에 대한 이 권력의 그 어떤 잘못된 권력 행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지난번 사과도 그래서 진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만남에서도 대통령이 성찰 또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그 이 새로운 불씨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진이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제를 끊을 때는 확실히 끊어주고 아싸라게.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이슈를 갖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박형준 전 의원은 사실은 정무수석 지내셨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경력이 다양하신 분이어서 두루두루 보면서 느꼈던 조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근데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권의 잘못도 크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으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대화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게 됐던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권이 그런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적대적 공생의 체제라 그러지만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서로가 이 권력을 둘러싼 이 all or nothing 게임을 쭉 하다 보니까 all or nothing.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치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우리 정치가 아직 그런 어떤 정치적 합의나 타협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변해이죠. 앞으로 그걸 이제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환경 탓으로 국정을 책임진 쪽의 그 책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의 그 올바른 진단도 아니고 또 해결책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청와대 비서진 개각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책임 정부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매듭을 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70여일 동안의 국정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거를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책임 정부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잘했어도 책임을 지고 잘못했어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공직의 자리를 과감하게 이렇게 내놓는 방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죠. 거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민심 수습 차원이라는 말씀이 아니면 아니 왜 이 질문 제가 왜 드리냐면 청와대나 참모진들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인데 이제 민심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자리를 내놓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 진단을 못한 거죠. 조국 장관이 그러면 왜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겠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사퇴 여론이 70%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국 장관은 그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가운데 한두 개만 문제가 됐어도 과거에는 다 물러났어요. 공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직이라는 게 억울해도 알겠습니다. 민심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건데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거는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자, 이야기가 잠깐 하고 가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보수 통합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스페셜 월간 박형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도 뭐 친하시죠? 뭐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 유승민 대표하고도 뭐 아는 사이죠. 친하다는 거는 그건 제가 친하다는 거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그냥 아는 알고 지내는 사이. 과거에 정치를 같이 이렇게 쭉.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는 서로 만나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직접 만나지는 않은 걸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예.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총선 전에 한국당과 이른바 유승민계가 합칠까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통합이 된다는 쪽에 약간 이 무게를 싣고 싶은데요. 약간?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 어떤 힘을 다시 합치는 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단순히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또 그 세력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또 여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다 뭉치는 데에는 그동안에 이제 파여 있는 감정의 골도 넘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해관계의 차이도 넘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하는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지금 내년 총선에 이 그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고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근데 그 전략적인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 확고한 동의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래도 좀 내놓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진보나 이쪽 진영은 그래도 80년대부터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많이 그 수행을 하려고 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뭐 집단을 그런 위해.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이해관계하고 싸우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보수는 그 가치도 그렇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그 자신들의 그 생각의 포인트이기도 해서 이 그런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들을 넘는 이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감정의 골을 넘는 것도 익숙하지가 감정의 않고. 골이 아주 깊어요 지금. 뭐 낮다고 할 수는 없죠. 얕다고 할 수는 없죠. 상당히 그동안 탄핵 이후에 서로가 생각의 차이나 또 탄핵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사실은 굉장히 이 감정의 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감정의 골만으로 봤을 때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칠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고 보신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략과 명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선거를 앞둔 차원에서는 전략이 우선하는 거죠. 명분보다는.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략의 차원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니 해도 야권 전체에서 보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진용을 짜고 국민들에게 대안적 희망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야권의 주도 세력을 만들라 하는 게 저는 그 야권을 지지하는 민심에서도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라. 그러면 말입니다. 유승민계, 이른바 유승민계가 한국당, 지금 한국당이 몸집이 워낙 크니까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생각하세요? 어떤 그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바람직하기는 그렇게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그쪽에서도 쉽게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이 되려면 과거에 그
90년대에도 YSDJ가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 연합 이런 그 전략을 잘 짰잖아요. 그때도 보면 예. 항상 항상 힘이 있는 쪽에서 예. 좀 많이 양보를 해야 이게 통합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소위 그거는 안될 흡수 거다. 통합 이런 식의 그 입장을 가지면 이게 아. 사실 진전이 되기가 어렵죠. 결국 빅텐트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보수 저는 빅텐트.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빅텐트를 치게 되면 그럼 유승민 계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유승민 계 안에는 이른바 안철수 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통합의 큰 이 목표는 아마 그 안철수계까지 포함을 해야 이 통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략적으로 보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지지율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그 한계가 있죠.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제 옛날 모습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기득권에 찌든 모습이라든지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때 그림자도 있고 예, 여전히.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접근을 못 하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용해를 해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동종교배가 되기보다는 사실 이종교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보다는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중도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안철수 전 의원이 거기 합류할 수 있을까의 문제. 그건 왜냐하면 모르죠. 이분은 대선 나올 때 새누리당 독주 맞겠다, 양당제 맞겠다 이걸 명분으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 한국당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빅텐트라도 어쨌든 거기에 가서 양당제에 몸을 싣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전략이냐 명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명분도 저는 재구성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당시 상황에서의 명분과 어허. 지금의 상황에서의 명분은 또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뭐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지금 이번 총선을 그냥 넘기고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 지형 속에서 그 다음 국면에서 뭔가 이게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중간에서 자기 독자적인 영역을 총선을 그에 참여를 안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어렵다. 하고요. 솔직히 어렵다. 결국 총선 나가면 돼야죠. 예. 총선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은 그렇죠. 생각할 수 예.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빅텐트, 보수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하여튼 예. 그런 그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 그거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분이 가능성을 제가 뭐 함부로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야말로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 안철수 개가 합류할 가능성은 크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의 움직임은 반반이다. 예. 혹시 그 변수를 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을 때의 그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당제 가능성? 이 문제는 좀 얘기하려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선거법이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국당 이거는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이게 게임 규칙이잖아요. 예. 선거법이 게임 규칙인데 이게 뭐 그 월드컵 경기 규칙 만드는데 브라질 빼고 유럽 팀들끼리 해갖고 이 경기 규칙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는 돼도 법적으로 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게임 규칙에 관한 거는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당제로 가더라도 개헌과 연동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제 하에서 그런 다당제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저는 진작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거법 합의 좋은데 합의하려면 다음부터 적용하는 선거법 합의를 지금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 총선이 눈앞에 왔는데 선거법 한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국이 파행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선거법 이번에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세요? 선거법 저는 개정안? 선거법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선거법 통과에 그 깔려 있는 정치적 예. 이해관계를 보면 예. 민주당이 그거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 예. 정의당도 이거 끌어들여서 뭐 예. 이게 다수 연합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정의당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다수 연합을 만들 방법도 없어요. 현행 선거법, 바뀐 선거법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되지도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그 민심이 안 좋았을 때는 의석수를 늘려갖고 꼼수로 이걸 그 뭐 320석, 30석 강제로 통과하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행 지역구들을 다 조정을 해서 네, 또 네, 해야 네. 되는데 그럼 현역 의원들 반발도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보수 빅텐트, 보수 통합이 될 거라는 것에 지금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고 예상하고 계신 거고 안철수 말씀 듣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도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반반보다 조금 높네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아직 자신 아직까지 조심스러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페셜 월간 박형준 전 의원, 박형준 교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